상가 한 칸 주인이 무려 123명. 그러니까 상가 하나를 가지고 123명이 지분을 쪼개서 각자 등기를 한 다음에 123명이 각자 다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오늘은 5월 8일 부동산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저희가 주말에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영정이랑 예술 대표가 일하는 알파카 사무실에 왔어요. 기사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방금 2시간 동안 이렇게 목이 좀 떠들어서 목이 좀 아파요.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제정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발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 전액 대출. 지금 여야가 의견이 분분해서 합치는 안 되고 있는. 네네네.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하고 뉴스 좀 찾아보니까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정부에서 정하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범주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거기 뭐 미주얼구 거기랑 강서구 화곡동 막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소규모 전세 사기를 좀 당하신 분들은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차 요건이 6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분만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사적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구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거든요. 너무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니까. 정부에서 했던 어느 정도 안전 장치를 다 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거니까. 네, 그건 정책 실패의 문제니까. 취지는 좋은데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한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게 너무 상대적이고. 집주인 깡통 전세 돼가지고 못 돌려주고 톡 끼는 경우도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톡 낀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제가 너무 야생적인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건가요? 토끼띠를 해니까 올해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이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을 이제 임차인한테 좀 우선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이 집을 사라는 거잖아. 집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살 마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울며 겨자 먹고. 그러니까 전부 다 떼이는 게 좀 억울하니 차라리 이걸 사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오히려 경매시장,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권을 굳이 안 줘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고 이거 재밌는 게 저희 예술 대표님 정리해준 자료를 보니까 이 역전세 우려 빌라 비중 상위 20개 지자체라고 해서 강서구에 있는 전체 빌라 5,818채로 나와 있는데 역전세 우려 빌라가 4,153채예요. 그러면 사실 강서구에 있는 거의 모든 빌라들은 역전세 우려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강서구에 있는 거의 모든 빌라들은 신축 분양을 할 때 무리하게 분양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역전세라는 게 이렇게 안 일어나거든요. 어차피 잘. 대출 다 나오니까 현금 얼마 안 들여도 어차피 대출 다 되니까 그냥 전세로 들어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가 거의 신경 안 쓰고 다 전세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강서구가 85%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 80%, 인천 계양구가 80%예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여기도 뭐 79%막 이런데 4개구 서울에서 1등부터 4등까지 이 4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그래도 서민 주거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광범위한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은평구도 포함해서요. 근데 여기에 역전세 비율이 85%라는 거는 이 지역에 이런 빌라 업자들이 꾼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정말 집단적으로 사기를 쳤거나 사기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빌라 분양을 3억에 해야 되는데 뭐 4억, 5억에 한 거잖아요. 보통 한 2억짜리를 3억에 해놓고 전세 한 2억 8천에 맞추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뭘 한 건가 싶어요. 또 물론 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는 게 중개에 있기 때문에 뭐 시세 판단이나 이런 거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니 이렇게 압도적으로 85%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빌라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공시가라는 게 조금 나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리해놓고 이런 거 진짜 힘들 거예요. 힘든 과정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시가를 더 명확하게 기입을 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고 이제 정부뿐만 아니고 이제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에서도 각 지역별로 빌라의 어떤 평균 가격과 평당 가격 이런 것들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율을 보면 이거는 정말 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구가 이런 구였고 대규모 이제 빌라촌이 형성되는 이런 구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더 너무 서민들을 상대로 공격한 게 아닌가.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없잖아요. 여기 아예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는 음마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좀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사실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긴 해요.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지만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상가 알박기.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진짜 재밌는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03학번이거든요. 제가 알던 여자애네 집이 음마아파트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야 이거 한 몇 년 있으면 재건축 된대 하고 그 집이 지방에서 올라온 집이었는데 재건축 때는 서울 아파트 사야 된다 해서 그걸 산 거예요. 20년이 흘렀어요. 새 추진이라는 표현이 기사에 나오는데 구 추진이가 있었어. 또 이게 싸우고 뭐하고 내려와라 해서 2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이슈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가액에 따라서 전체 정비 사업의 감정가액이 뭐 100억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억이면 100분의 1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그 네. 배분을 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건데 일단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상가 조합원들은 원래는 상가를 분양받아야 되거든요. 네.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생긴 상가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상가 동의 못 하겠죠. 요즘에 강남 아파트 가격 얼마인데 상가 받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아파트를 달라 이거죠. 근데 그렇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나눠주면 분양 물건이 줄어요. 그러면 내가 분담금이 커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겠죠. 이게 재밌는 게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하나의 기사는 한숨 돌린 음마 재건축 상가 2억 원이면 59제곱미터 아파트 받는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사는 상가는 아파트 입주권 달라 주민은 재건축서 아예 빼버리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상가 조합원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첫 번째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이 어떤 근거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아파트를 가져가느냐의 그 기준이 뭐냐를 보면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고 난 뒤 남은 상가 가격이 일반 분양가의 특정 비율을 곱한 것보다 높아야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밑에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기존에 가진 상가의 가치가 아파트 분양가의 산정 비율을 곱한 거와 같거나 높거나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상충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아까 분명히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고 난 뒤 남은 상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봤고 그렇죠. 두 번째 기사에서는 기존에 가진 상가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 전 기자가 이걸 좀 글을 잘못 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기사에서는 그렇죠. 기존 네. 상가의 가치를 기준으로 네. 아파트 분양 가격에다가 산정 비율을 곱한 가격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되게 리저너블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산정 가격이 100%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25억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25억이야? 그러면 너 아파트 이거 하나 가져가. 이게 굉장히 맥센스 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 기사의 이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고 난 뒤 남은 상가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네. 또 뭔 표현이에요 이게?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일단 분양받은 다음에 남은 자녀 상가 가격이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이게 재건축이 된 다음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녀가에 이게 뭐지? 이렇게 읽힌단 그러니까 뭐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었는데 10억 정도의 상가를 분양받고 남은 10억의 금액에서 그렇지. 비율을 높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그런 뜻으로 읽힌단 다 말이에요. 쪼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 사업을 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 자료는 정비업계 출처로 봤을 때 상가 갈등 겪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개포, 우성, 오차 이것도 이제 상가 제척 소송 진행 중이고 압구정 3구역도 이제 상가랑 이제 소유주 분할 등기 뭐 이것 때문에 좀 싸우고 있고 음마 아파트도 이제 자기들끼리 싸웠고 네. 서초구에서 신반포 2차 그리고 신반포 12차 진흥 아파트가 지금 상가 소유주랑 아파트 소유주랑 이런 어떤 소송 또는 이제 분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기사에 보면 청담 삼익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 2003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조합이 2003년에 설립이 됐어. 아직도 안 지어졌죠. 네, 이제서야 짓고 상반기에 있는 일반 분양이 나섭니다. 근데 이것도 원인이 뭐냐 보니까 상가랑 또 싸운 거였어. 이거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좀 열받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상가를 소유한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구획으로 묶이게 되면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 표 한 표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비 사업이 전체 규모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라고 했을 때 동당 5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민의 범죄에 상가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획을 그 빼주던가 아니면 단독 개발을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묶이고 나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가가 반발을 하면 상가의 가치가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낮잖아요, 솔직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평당 1억 정도 네, 가까이 그렇죠. 버는 거의 실제로 30억 30억인데 해야죠.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30억짜리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정관에서 보면 산정 비율을 100%로 해요.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20억이면 분양가 20억짜리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같이 이제 이 정비 사업이 묶여서 하는 거니까 이제 너가 기존에 상가를 팔고 이걸 분양받았다고 의제하는 거죠. 근데 상가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지금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냐면 산정 비율이 10%예요, 10%. 상가의 가격이 2억 5천만 넘으면 2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완전 이거는 득템인 거죠. 그렇죠. 산정 비율이 10%인 이유는 상가주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축에 살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좀 준 거란 말이에요. 혜택으로 준 건데 지금 음마도 얘기하고 있는 게 10%예요. 10%입니다. 그러니까. 음마가 84제곱미터가 일반 분양 예상가액이 17억 정도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상가 소유주들이 분양을 받으려면 상가의 가치가 1억 7천이 넘어야 그렇죠. 한다. 59제곱미터가. 맞아요. 네. 아파트 가진 분들
국민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지금 아파트가 구축이지만 이 주거지가 하나밖에 없고 네. 이게 전건축이 안 되면 내 전재산이란 말이야. 근데 상가를 가진 사람은 전재산이 아닐 수도 있어. 반대해가지고 얻어내자. 어차피 나는 이 상가가 2억밖에 안 되고 재건축 돼서 신상가 받아봤자 그래봤자 3, 4억인데 그렇죠. 이거 받고 버티면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이 사람들이 동의가 없으면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거의 양보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을 가지고 20억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기사들을 팔로우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아파트 소유주에 너무 불리하다. 획일적 평등주의에 빠져있는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항상 그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서 제가 몸테크 하면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본 사람 진짜 많아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차라리 신축해가 좀 편한 집에 살면서 내가 재충전을 해야지 무슨 몸테크를 하냐. 재산이 그게 전재산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비추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비 사업을 항상 이래. 이게 엄청 리스크가 커요.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를 끝내는 거는 사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최근에 3구역 봐도 26년이나 7년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습니다. 30년 되겠더라고요. 아예 30년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리팍은 또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만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다음 기사로 가보면 연장된 기사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상가 한 칸 주인이 무려 123명. 지분 쪼개기 해법 강남구가 나선 이유라는 부동산 360 기사가 있는데 네. 이게 딱 이거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상가 하나를 사서 10배, 20배의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하나를 가지고 123명이 지분을 쪼개서 각자 등기를 한 다음에 123명이 각자 다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쪼개기가 엄청 성행하면서 관련 법안이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나선 것 같고요. 대치운마도 지금 강남구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커지니까 규제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법이 제정되고 난 뒤 정비구역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있을 경우 권리 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 상가 지분 쪼개기 기준은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모호했다라고 해요. 원래는 상가 지분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법원에서는 일부 너무 이거는 제한을 하는 거다. 네.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좀 이렇게 열려야 한다라는 측면에 이제 판례가 나오니까 네, 네. 더 이게 무더기로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권리상정일을 앞당기게 되면 이 사람이 지분 쪼개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좀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근데 이런 상가 쪼개기의 사례 123개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해운대구 마리나? 근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엄청 네. 많나 봐요. 이게 사실 똑똑한 123개로 분들 많아요. 쪼갠 네. 사람이 완전 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건이죠.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진짜. 맞아요. 이게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가주들이 반대를 하게 됐을 때 아파트를 가진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또 내가 사는 집이고 네. 그래서 버티기를 했을 때 상가주들이 훨씬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정 비율을 10% 정도로 하는 게 강남의 컨센서스래요. 그래서 신반포 2차도 원래는 그 산정 비율을 1로 100%로 했다가 0.1로 변경했어요. 10배의 혜택을 준 거예요. 어차피 상가주들이 해봤자 뭐 한 50세대 뭐 이렇게 60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 이익은 포기할게 하고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제 마지막 금리인데 요즘 시중금리 어떤가요? 요즘에는? 10년치 국고채를 제일 많이 봐야 돼요. 네, 볼 때. 네. 근데 10년치 국고채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변동금리가 오히려 더 높고 고정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은행에서 떨어질 걸 예측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금리는 거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해서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야 미국 금리가 근데 5.25%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3.5면 1.75 차이 최대 차이인데 야 1.75면 지금 달러가 1,320원인가 1,330원인가 그래요. 내가 오늘 27만 불을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27만 불에 100원 차이면 2,700만 원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나죠. 좀 짜증나더라고요. 되게 달러가 높으니까.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달러가 이렇게 고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최근에 이제 댓글에도 이거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잘한 시행사들에서 개발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 유예해 줬잖아요. 6월 달에 뭐 이제 디폴트가 터질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뭐 사실 그 디폴트가 오는 게 엄청나게 큰 디폴트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정부에서 터질까봐 되게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못 올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지금 그리고 뭐 영정이처럼 뭐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괜찮지만 네. 0.5%만 올라가도 이게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가계 경제도 타격을 받지만 기업들이 또 타격을 엄청 받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서교동에다가 건물을 산 네. 것도 1% 올라갈 때마다 한 달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200억에 1%면 얼마예요? 그럼 1년에 2억을 더 내야 돼요. 1%가 네. 올라가면. 근데 더 큰 사업장, 더 맞아요. 큰 사업장 몇백억, 가면 이게 몇천억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 관련된 걸로 저도 그냥 의견을 하나 드리면 좀 대형이나 뭐 이런 데서 알아서 잘 버텨요. 오히려 요즘에 디폴트 나는 땅을 노리려고 하는 시행사들이 많아요. 그 시행하다가 어려워가지고 6월달에 터진다, 뭐 9월달에 터진다, 내년 1월에 터진다,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빨리 막 자기 원가보다 싸게 파는 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 사요. 디폴트 나면 더 떨어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일반적인 여기 이제 다음 저희 뉴스에서 보면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뭐 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회복했다 약간 이런 기사들인데 실제로 약간 그런 개인들이 투자하는 부동산들하고 이 시행사들이 투자하는 부동산이 조금 따로 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차라리 그거를 빨리 자금주의를 해제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터트릴 거 터트리고 회복할 거 빨리 회복시켜서 조금 더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도 그 김경민 교수님이랑 또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김경민 교수님도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디폴트 그냥 안 하고 그냥 끌어버리면 더 굽는다. 곰기 전에 지금 빨리 터트려야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그런 개발 사업이 더 활기차게 돌아가면서 그냥 땅을 좀 더 싸게 사니까 개발 사업을 하겠죠.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끌고 가는 게 너무 두렵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뭐 기업들 이제 부실 기업들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두산이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대기업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을 때도 정부 돈으로 다 그냥 끌고 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쓰러지고 나서 이제 좀 인수합병이 되고 그래야지 시장이 정화된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정부 쪽 지금도 입장에서.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로 가보면 부동산 한파 영향일까에서 빌딩 매매 10건 중 7건은 50억 미만 해서 거래량이 일단 회복됐다라는 기사가 좀 있고요. 근데 빌딩 거래량이 104건이래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104건이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더 낮았었는데 회복이 좀 된 거잖아요. 80%에서 60% 됐다 50% 된 거죠. 회복이 됐는데도 낮은데 어쨌든 이 중에서 70%가 5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들이 들어가는 그런 큰 물건들 같은 경우야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강남권에 100억 이하, 비강남권에 50억 이하는 개발업자들이 건들 만한 건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들 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국고채 금리랑 금리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제 조정된 가격에 사면 그래도 먹을 게 좀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개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바닥은 쳤는데 바닥 친 게 호가가 아니라 거래가인 한 뭐 호가 기준 한 20% 정도 떨어진 괜찮은 매물들만 나오면 바로바로 팔리는 거죠. 그럼 요즘에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매도자들이 잘 양보를 안 하잖아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양보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있으면 한 3개 해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 사실 뭐 그렇다고 좋은 시기는 아니니까 충분히 터는 사람이나 좀 합리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 기사를 보고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개인들 중에서 아직 기업들이나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개발업자나 기업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개인들 중에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정도에서 20% 정도 빠져서 사면 좀 먹을 게 있겠다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꼈어요. 맞아요. 어때요? 하반기 때는 또 너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이제 현금을 조금 가지고 사신 분들이 대출 이자나 이런 거 감당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결국 밸류업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를 감당하기에 이제 너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거래하고 나오시는 실제 손해보고 판 사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어울리는 덩어리 규모가 있고요. 잘 팔릴 만한 걸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구별할 줄 모르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 같은 어려우니까. 경우는 수익률이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엄청 빠르게 변동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수익률은 사실 거의 고정적으로 가다가 한번 임차인 바뀔 때 변동이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동산을 수익률을 예를 들어 3%, 뭐 2.5%에 사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해서 임차인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걸 내가 매각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산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 됩니다. 답답해요. 마지막 기사인데 조선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교대에서 밥 먹고 홍대에서 옷 사고 속대에서 커피 대학가 살아났다. 대학가 살아났어요? 닫았나? 근데 옛날보다 살아났겠죠. 코로나 때 대학가 개박살 났는데. 온라인 수업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전향되면서 당연히 매출은 증가했을 거고 당연한 기사다. 거의 1 더하기는 1이다 뭐 약간 그렇죠. 일- 궁금한 게 대학가가 여러 상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학가 상권 중에 제일 큰 상권이 신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때요 신촌은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죠. 신촌 이대 그 서강대 홍대 그 일대가 다 안 좋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촌 이대 서강대에 있는 모든 친구 홍대로
가요. 아, 홍대는 또 괜찮고? 홍대는 괜찮으니까 홍대로 가죠. 어떻게 보면 참 이 대학가 상권에 사시는 분들도 홍대에 사신 분들은 또 되게 괜찮게 또 버티시는 것 근데 같은데. 홍대도 또 바운더리가 너무 커서 홍대에서도 약간 구상권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거든요. 마포구에다가 약간 투자를 하는 경우는 시드가 많지 않고 젊은 투자자들이 많고 내가 자산이 있고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해보고 좀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은 마포를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마포를 갔구나. 아 근데 그건 달라요. 형은 마포가 아니에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뭐 이런 스타일의 건물, 병원 건물이니까 여기하고는 다른. 저희가 오늘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또 해봤는데 다음 주에 올라갈 부동산 뉴스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네,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